안녕하십니까. 금연기술사 최영모입니다. 예,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며칠 좀 바빴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 내용은 아주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실패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사회 초년은 자동차 모터 전문 제조업체인 H사 기술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전공을 기계 설계를 전공했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터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제가 그곳에서 또 저도 샘플을 만들면서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손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모터 연구소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6년 가까이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여기서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제 얘기에 앞서 제가 일했던 곳이 제가 개발했던 모터가 자동차 에어컨 블로어 DC 모터, 직류 모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차량 에어컨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고 들어갔으면 해서 저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나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냉방 사이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까 싶어서 자료를 서두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물론 인터넷에서 다 캡처한 사진들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교육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원 출처를 원래 밝히는 게 맞는데 하도 여러 군데에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자료를 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에 에어컨 차량의 에어컨 시스템 사진입니다. 송풍구 사진하고 밑에 보시면 H100 블로어 모터 로케이션 피처 된 부분이 사실은 오른쪽에 아래 부분 하단에 모터라고 되어 있죠. 이와 유사한 모터를 제가 개발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 4년 전에요. 이 모터가 바로 에어컨 블로어 모터인데 그 위에 팬이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날개비 있는 팬하고 형상이 조금 다르죠. 이게 시로코 팬이라고 합니다. 블로어에 많이 쓰는 형태의 팬이고요.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이 블로어 모터가 장착되는 부위고, 간략하게 차량의 에어컨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 계략동인데 뒤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오른쪽 중간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H100 부르는 그 공조 시스템, 차량의 운전석 옆에 뜯어보면 이런 큰 주로 재질이 PP 재질인데요. PP에 다르거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플라스틱 전체 H100 시스템 아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
위에 사진도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 공조 전문 사이트에서 캡처를 했고요. 밑에도 앞장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장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에어컨 냉동 사이클 개념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컴프레셔, 우리 에어컨 틀면 컴프레셔가 작동합니다. 압축기죠. 압축기가 이제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게 차량 엔진룸 앞에 차 앞쪽에 보시면 그 콘덴서가 있죠. 응축기에서 이제 차량이 달릴 때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콘덴서 뒤에는 팬모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까 블로어 팬모터의 그 팬, 시로코 팬하고 다른 형태의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팬의 형태인데요. 이 팬이 돌면서 이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식힙니다. 식히면은 고압의 이제 액체 냉매가 응축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고압의 액체 냉매가 다시 팽창 밸브를 통과하게 되면 저온 저압의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냉매가 생성됩니다. 이게 우리가 차량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 정발기는 말 그대로 이 액체 기체 냉매가 정발기로 들어가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차량의 내부에 더워진 그 온도를 빼앗습니다. 왜? 찬 냉매가 주변에 열을 흡수해 가지고 다시 저온 저압의 기체 냉매가 컴프레셔로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냉방 사이클하고 이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1번이 이제 첫 번째 컴프레서 압축기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2번 응축기죠. 콘덴서. 냉매를 보내서 다시 그 응축기를 통과된 냉매는 팽창 밸브로 들어가고, 팽창 밸브에서 나온 냉매가 정발기로 들어가서 정발기에 저온의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가 혼합된 냉매가 들어가서 이제 에어컨 블로우 모터 팬이 그 정발기로 바람을 불어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그 정발기에 통과된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냉매 중에 액체 상태는 실제로 이제 더워진 열을 흡수해 가지고 이제 기체로 변하죠. 기체 냉매로 변해서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장표인데요. 앞에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 장도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30대 초반에 그 모터 회사 연구소에서 주로 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HVAC 하는데, HVAC은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의 약자입니다. H가 히팅이고 V가 Ventilation, 그 다음에 AC가 Air Conditioning.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차량 실내에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 네 글자로 뭐 공기조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보조석, 운전석하고 보조석의 그 플라스틱 앞에 카바, 대시보드 판넬을 뜯어보시면
이런 모양의 H백 시스템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 모터는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위에 장착이 되고요. 이 모터가 제가 개발했던 에어컨 블로어 모터, 팬모터 아세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반떼 XD인가? 그 소비자 불만이 클레임이 많이 접수돼서 저희 회사로도 소음 개선, 노이즈 임프루먼트, 모터에 대한 개발 요구도 많았었고,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개발 중이었습니다. 거의 개발이 완료돼서 제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거의 이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보시면 디커플링 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무를 사실은 진동을 흡수하는 댐핑 러버를 의미합니다. 모터가 돌면은, 전원인가에서 모터가 돌면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진 모터도 미세한 진동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게 H백에 부착되려면은 서포트 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사출 브라켓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꽂혀서 팬이 장착된 상태에서 H백에 장착이 되면 어떤 그 공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터에서 진동은 미세하더라도 이게 공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공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노이즈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터에서 발생한 진동은 H백으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디커플링 링을 적용하면 이제 러버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 감쇄하여 이제 H백 모듈로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때 당시 뭐 디커플링 모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현대 그때 당시에 한라공주,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불렀던 회사명이 한라공주, 두홍공주, 만도공주 다 뭐 외국계 회사에 넘어가고, 지금 회사 상호명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모터 들고 고객사에 가서 이렇게 차량에 실차 장착해서 시험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사실 지금은 사진을 보면서 뭐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개발자 심정에서는 진짜 매일 출장을 갈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모터 또 소음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하지, 또 불량이 난 소음 모터를 어떻게 개선하지, 대책선을 어떻게 세우지, 진짜 그 한마디로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저는 뭐 나름 일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30대 때 그 모터 연구소에서 6년 가까이 일한 게 제 인생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일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노이즈라고 많이 하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터 왜 전원인가 하면 엥 하고 소리 납니다. 이게 좀 어떤 건 되게 고음으로 들리고, 어떤 모터는 또 거의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면서 들리고, 이게 전자기 노이즈를 전자파 이런 학문으로 들어가면 되게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냥 그때 당시에도 그냥 앵노이즈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모터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원인가 하면 당연히 앵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장에 직류 모터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들리는 앵 하는 소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자기 기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터 소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앵소리가 나는가? 브러쉬 직류 모터의 경우 브러쉬 정류자 사이 마찰과 스파크, 전기적 스파크죠. 전자기력의 맥동 등으로, 맥동이란 이게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균일하지가 않고 등으로 특정 주파수 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내부 자개 맥동, 아무래도 자개도 모터가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자개도 변동이 있겠죠. 고정자, 회전자. 고정자는 이제 회전자를 잡고 있는 DC 모터 같은 경우 이제 마그네트가 붙어 있는 쪽을 고정자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이 권선되어서 돌아가는 부분을 회전자라고 하는데, 고정자, 회전자 편심.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도 편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란스라는 또 작업을 해서 이제 언바란스를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권선 불균형. 이게 이제 모터 회사에서는 이제 코일을 감고 나서 이게 회전하면은 권선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에폭시 같은 걸로 바란스를 잡습니다. 에폭시로 붙여서 건조시켜 가지고 딱 항시 그 지점에, 특정 지점에, 바란스가 잡힌 지점에 붙여서 그렇게 제작하긴 합니다. 이제 자기력에 의한 진동이 생기고 이것이 기계 구조물과 공기 중으로 전달되면서 고음의 앵 또는 윙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음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기계적 소음, 전자기 소음, 공기 역학적 소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모터는 샤프트 양쪽 끝단을 이제 베어링이 이제 잡고 있는데 이 샤프트하고 베어링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정류자, 브러쉬 마찰이 일어나고 이제 팬, 이제 회전에 의해서 바람 소리 등으로 인해 광대역의 기계적 소음이 발생한다. 이게 마찰에 의한 소음이 당연히 발생하죠. 팬이 바람을 이렇게 돌면서 바람을 끊으면 풍절음이라 해서 그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소음은 자속 밀도, 이제 자석하고 이제 자기에 관련된 겁니다. 변화와 전자기력의 맥동, 코, 자와 탈자 과정에서의 자속 고조파로 인해 특정 주파수의 자개의 긴 진동음이 생성됩니다.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역학적 소음, 회전하는 팬이나 회전자에 의해 주변 공기가 교란되어 피리 소리 같은 고주파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단순히 DC 직류를 인가에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조용한 모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설계 제작 상태가 정상이라면 어느 정도 앵이나 윙 소리 소음은 영상 범주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왜 자동차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소음 문제를 많이 안 잡았던 것 같던데, 이상하게 일본 자동차 회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되게 차 내에서 정숙성을 많이 따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는. 근데 제 기억으로 그걸로 보면은 진짜 이 정도 소리도 잡아야 되나? 이 정도 소리 가지고 지금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나? 막 그런 의문이 당시에 일하면서도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고객 불만이라는데 개선해야 되고, 맨날 며칠 밤새워 가면서 거의 집에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왼쪽에 그 세로축이 데시벨입니다. 소음의 크기. 그리고 오른쪽 가로막대가 주파수. 이제 모터가 회전하면 회전하는 그 특정
모터 회전수의 주파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에어컨이 1단, 2단, 3단, 4단, 5단 회전수가 다 빨라지죠. 점점. 그러면서 주파수 영역대가 변합니다. 그때의 소음의 크기를 규제를 하고 또 이게 소비자의 특정 그 시험 기준에 만족하는지 또 불만족하는지 뭐 그런 것을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주로 소음은 감성 품질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 예민한 사람은 그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좀 소비자마다 다 개별적인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워낙에 품질을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엄청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한번 통과하려면 진짜 거의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소음 개선하기 위해서 무양실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맨날 집에 못 가고 무양실에서 살았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그래프 FFT, 이 그래프 오른쪽 위에 FFT 분석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모터가 위에 있는 게 에어 컨디셔너,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팬 스피드 샵 1이라는 게 에어컨 1단일 때의 경우 이제 주파수도 낮죠. 이제 회전수가 낮으니까 모터 노이즈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 소리에 묻히면 이렇게 다행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단일 경우에도 파란색은 이제 모터의 주파수인데 모터 주파수의 소음이 에어컨 바람 소리의 주파수 소음보다 이렇게 낮은 경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럴 경우는 물론 모터 소리가 잘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 소리가 더 크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개발했던 모터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터 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뚫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단에서는 하는 소리가 심할 경우 사람이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도. 왜냐면 우리 에어컨을 1단, 2단 틀 경우에는 소리가 그 바람 소리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터 업체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일했을 때도 그 1, 2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고단으로 가서도 또 심하게 모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량 모터인 경우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모터라는 제품이 워낙에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또 회전하는 물체다 보니까 이 소음의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무양실에서도 저단에서 소음 개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떤 마찰되는 부위에서 공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도려내면서 이제 깎아내고 마찰이 안 되게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 나서 이 모터가 피크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감소시키는 그런 개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파는 제가 이제 실제로 한 24, 5년 거의 지나서 생각해 본 GPT로 그린 겁니다. 제 스토리를 넣어서. 사실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저 스스로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거의 모타 연구원으로 모타 개발로 세계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었는데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집에 퇴근할 때 저는 혼자 무양실에서 퇴근 안 하고 모타 소음 개선에 몰두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었던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앞에 쭉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왜 실패했는지 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모터 소음 개선에 실패했을까요? 세계 최고의 모터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을 주변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동료나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끝까지 혼자 붙잡고 있었으며 결국 문제를 공론화하여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엔지니어에게 협업은 능력이 부족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 없이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모터 소음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기보다 무조건 모터 소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원을 분석하고 진동과 풍처럼 전자기 소음을 구분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선 일정이 빠듯한 것도 있었지만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대신 처음부터 완벽한 목표를 잡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며 주변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실패는 헛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능력,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협업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오늘의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기술적 난관을 만나더라도 혼자 고민하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제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하실 때 특히 개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세계 최고 엔지니어를 꿈꾸는 금연기술사 최흥봉 로봇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